안녕하세요. 저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저희는 한약이 뭐지라는 것을 제목으로 하였고, 저희는 이제 예비 한의사로서 침과 부암, 등 직접적 치료 이외에 사용하는 한약의 종류와 효과, 실기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학습 목표 및 성취 기준인데, 저희는 이제 한약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겠고, 또 한약에 사용되는 약재의 종류를 이해하고, 또 한약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한약의 복용 시기에 따른 차이점,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종합하여 지금처럼 이렇게 발표 영상을 제작해서 다른 조원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저희가 해봤는데요. 한약하면 떠오르는 재료들이 녹용, 감초, 인삼, 별동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먼저 재료들을 써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약재를 이제 어떻게 다리는지, 또 다리고 나서 어떻게 보관하면 좋은지, 또 요즘 관심 있는 다이어트 한약은 뭔지, 그리고 또 어떤 거를 또 가려서 먹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먼저 조사하기 전에 배경 지식을 공유했는데요. 이제 한약을 먹을 때 같이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고 들어서, 물을 먹으면 예를 들어 머리가 하얘지거나 밀가루 음식이 한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영 학우 같은 경우는 체질에 맞는 한약 복용과 치료를 통해 신진대사를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또 건강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오은택 학우는 이제 한약재의 종류 중 약초, 곡물 등 굉장히 다양하고, 또 감초, 녹용, 당귀 같은 한약재는 일반적으로 흔하게 사용되고, 또 어떤 한약재가 있는지 조사해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또 강동균 조장이 같은 경우는 한약의 경우 단일만 복이 중요해 복용 시간에 따라 또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본론입니다. 이제 한약을 다리는 방법과 복용법. 한약을 복용하여 효과를 보려면 흔히 세 가지가 먼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처방하고 약을 지어주는 의사의 정성, 그리고 또 의사가 이제 정성스럽게 약을 지어줬으면 약을 잘 다려주는 보호자의 정성이 필요하겠고, 또 이제 모든 의사와 보호자의 정성이 있었으니 당연히 환자는 때를 거르지 않고 잘 믿는 마음으로 먹는 정성이 필요하겠죠. 이런 세 가지 정성이 기본적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또 약을 다릴 때에는 질그릇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질그릇은 너무 빨리 끓지 않고 은근히 데워지면서도 또 식을 때는 또 서서히 식기 때문입니다. 반면 쇠그릇이나 구리그릇 같은 경우는 탄닌이나 유리산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빨리 끓죠. 그래서 약효가 제대로 우러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질그릇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을 다리는 물은 당연한 얘기지만 깨끗함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무게에 5배에서 8배의 물을 붓고 다려서 40%에서 60%가 남도록 하는 것이 좋고, 다리기 전에 약재를 물에 담가 놓으면 유효 성분이 쉽게溶해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처음에는 센 불로 급히 달여서 한 차례 끓게 한 후 약한 불로 서서히 달여야만 약액이 넘쳐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수분이 지나치게 증발되는 것을 줄이며 휘발 성분의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리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대개 한 2시간가량 하는 것을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데, 동물의 뼈나 딱딱한 껍질, 뿔 등이 들어간 경우에는 당연히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가량 연장하고, 약을 다리려면 곧바로 짜야 합니다. 두 첩을 각각 한 번씩 다려 초탕을 취한 후에는 찌꺼기를 모아 재탕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린 약은 대부분 따뜻하게 해서 복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열증에는 한약을 사용하여 냉복하고, 한증에는 열약을 사용하여 온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용이 맹렬하거나 독성이 있는 약재는 먼저 소량을 복용해 본 후에 점차 용량을 늘리는 것이 좋고, 만약에 역효과가 나타나면 바로 중지해야 합니다. 또 어린 환자에게는 조금씩 여러 차례 나눠 복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약에 사용되는 약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한의학의 역사가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약재 같은 경우는 식물, 동물, 광물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감초가 있는데요. 감초는 말 그대로 일단 단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질이 평해서 다른 약들과 조화를 이룬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 해열, 진정, 그리고 해독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기 같은 경우에는 몸의 기를 보해주는 그런 약재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로나 만성쇠약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결명자인데요. 결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로도 많이 먹는 경우가 있죠. 이제 맛이 좋고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눈을 밝게 해주고 야맹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고 동맥경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칡인데요. 칡 같은 경우에는 비장과 위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설사, 복통을 해소하는 데 대표적인 약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라지에 대해서 볼 건데요. 도라지는 길경이라고 하고 이제 폐가 좋지 않거나 기침을 먹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가래를 없애는 데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녹용인데요. 녹용 같은 경우는 사슴의 뿔이죠. 그리고 녹용은 한약재 중 효능이 굉장히 빠른 약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봄에 새로 돋는 이제 사슴의 뿔을 절각하여 건조하고 이제 녹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진당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는 고가의 한약재이고 뭐 정력 감퇴, 산후 보혈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소엽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이제 감기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옥미수 같은 경우는 옥수수 수용으로 당뇨병, 고혈압 환자 등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한약의 복용 시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효과적으로 한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보약 같은 경우는 식전에 먹어야 하고 이제 일반적인 한약은 식후 30분경에 먹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 자극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식후 바로 먹고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경우에는 수면 전에 먹고 그리고 한방 변비약 같은 경우는 수면 전에 먹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복용 횟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복용 횟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한약에는 하루 3회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경에 먹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병이 완만한 경우에는 하루에 2회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병이 센 경우에는 4시간 간격으로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데 밤낮으로 계속해서 약효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한약을 다려 먹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이 한약을 다려 먹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의 대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섭취하면 포도당 형태로 흡수되어 이제 세포에서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은 간과 근육에서 글리코젠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공복 상태가 되면은 글리코젠 같은 경우에는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어서 필요한 세포에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에서 이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는 분해 요소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분해를 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대변으로 그냥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식물성 탄수화물 셀룰로스 형태인데 이 때문에 이제 분해가 되지 않아서 제대로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한약재를 가리지 않고 씹어 먹으면 이 베타 1,4 결합 구조인 셀룰로스가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한약재의 유효 성분을 제대로 복용하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는 고찰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찰과 결론의 발표를 맡게 된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고찰에서 한약에 대한 토론을 총 1에서부터 9까지 9개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고찰에서 9개의 슬라이드에 걸쳐 서론과 본론에서 소개된 내용을 토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복습을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한약재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한약을 다려 먹는 이유, 그리고 다려는 데 드리는 시간, 그리고 한약 복용의 방법을 다시 한번 공부함으로써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쭉 나가는데 9번 슬라이드에서 저는 뭔가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한약을 다려 먹는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호기심이 생겼고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지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맞게 판단해서 정성을 다해 달려준다는 것을 알게 되니 더욱 약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토론을 하다 보니 제가 조사한 약재 중 관심 있는 부분을 더 깊게 펴고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고 효과도 좋다고 하는 녹용, 감초, 도라지에 대해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결론인데요. 결론은 저희 느낌적 위주로 소개했습니다. 동기부여가 된 것을 느꼈다. 한약을 다려 먹는 이유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호기심 생겼고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지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맞게 판단해서 정성을 다해 다려준다는 것을 알게 되니 더욱 약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약에 대해 생소했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다. 어렸을 때 어른들께서 몸에 좋은 거라고 홍삼이나 정관장 같은 것을 강제로 먹이셨는데 그게 한약인 줄은 알았지만 흔히 비빔밥에 같이 먹는 도라지도 약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토론을 하다 보니 조사한 약재 중 관심 있는 부분을 더 깊게 파고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고 효과도 좋다고 하는 녹용, 감초, 도라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